안녕하세요. 시린 바람이 마음의 문틈을 스치는 계절, 당신의 라디오 작가 나사연입니다. 어둠이 내린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지나간 시간의 무게를 느껴보는 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정작 가장 깊은 마음은 말없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온기, 애써 표현하지 않아도 묵직하게 전해지는 사랑. 하지만 그 침묵의 무게를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날에는 가슴을 치는 후회로 긴 밤을 지새우기도 하죠. 오늘의 사연에서는 그 묵직했던 침묵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눈물 흘린다는 한 시니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수원에 거주하시는 박은영님의 사연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이 된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웬만한 일에는 무던해지고 삶의 이치도 조금은 알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아직도 철없던 그 시절의 저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시절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버스에서도 주책 없이 눈물을 쏟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공기는 두 가지 냄새로 기억됩니다. 방 안 가득했던 어머니의 씁쓸한 한약 냄새 그리고 해 진력 대문에서 풍겨오던 아버지의 시큼한 땀과 흙먼지 냄새. 어머니는 제가 기억하는 거의 모든 순간을 아프셨습니다. 늘 이불을 펴고 누워 계셨고 창백한 얼굴로 콜록이시던 모습이 제 기억 속 어머니의 전부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약을 지어오고 그리고 어린 저를 먹여 살리는 일은 모두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셨습니다. 새벽 별을 보고 나가서 달이 중천에 떴을 때야 돌아오셨죠.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내려앉은 작업복,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시커멓게 때가 낀 손. 저는 그 손이 참 싫었습니다. 친구들의 아버지들은 매끈한 셔츠를 입고 반듯한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데 제 아버지는 늘 지쳐 보였고 거칠어 보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투정도 많이 부렸습니다. 친구들은 다 피아노 학원에 다닌다. 새 옷을 사달라. 아버지는 그런 저를 그저 묵묵히 바라보셨습니다. 화도 내지 않으셨고 그렇다고 다 들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피곤한 얼굴로 나중에 아빠가 돈 많이 벌면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셨죠. 저는 그 나중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의사는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이라는 단어 앞에는 큰 돈이라는 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누군가를 만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거칠던 손을 비벼가며 돈을 구하러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어머니는 그 수술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차가운 병실 침대에서 제 손을 잡고 우리 딸,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넋이 나간 채 영정 사진만 바라보는 아버지를 향해 제 안의 모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왜 엄마 못 살렸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아빠가 돈만 많았으면 엄마 살 수 있었잖아. 다 아빠 때문이야. 이놈의 가난이 지긋지긋해. 제 기억에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악을 쓰며 울부짖고 아버지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쳐도 아버지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시며 맞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은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왜 변명조차 하지 않는지, 왜 그렇게 무력하게 미안하다고만 하는지.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무능한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와 저는 한 집에 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이 가난과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어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는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며칠씩 해가며 벌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방학 때도 집에 거의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집에 가도 아버지와 저는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밥그릇만 내려다보며 흐르는 어색한 침묵. 아버지는 그저 밥 많이 먹으라는 말뿐이었고 저는 내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30살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 동료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이 사실을 통보하러 갔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 아버지는 가족이라기보다 그저 처리해야 할 의무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제 결혼 소식에 아버지는 한참이나 말이 없으셨습니다. 담배만 연신 태우시더니 그래야지. 시집 가야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한테 바라는 것도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뿐이야.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집 근처 허름한 식당에서 만난 아버지는 일 나갈 때 입으시던 작업복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어색하게 밥을 먹고 아버지는 품 안에서 꾸깃꾸깃한 통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 저는 무심코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 찍힌 숫자는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던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을 수 있을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돈이에요? 아빠 이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 제 눈을 피하며 툭 내뱉으셨습니다. 딸 자식이 시집 가는데 돈 없어서 기죽으면 안 된다. 아무 걱정 말고 이걸로 집도 구하고 혼수도 해가라. 아빠는 괜찮다. 괜찮다니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저는 그 길로 아버지가 사시던 동네의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제가 함께 살던 그 낡은 집을 유일한 재산이었던 그 집을 팔았다는 것을요. 저는 수소문 끝에 아버지가 새로 이사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버스로도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산동네의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는 단칸 월세방이었습니다. 방에는 이불 한 채와 작은 밥상, 그리고 아버지의 작업복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막 저녁으로 컵라면에 물을 붓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장을 아버지 앞에 내던지며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내가 이런 돈 받자고 결혼한다고 한 줄 알아? 왜 엄마랑 살던 집까지 팔아서 나를 줘? 아빠는 이제 여기서 살게. 이런 데서. 제 원망 섞인 울음에 아버지는 처음으로 저에게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그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습니다. 은영아, 아빠는 진짜 괜찮다. 여도 따뜻하고 혼자 살기에는 딱 좋다. 아빠는 내 엄마한테 평생 미안했어. 너한테도 못해준 것밖에 없어서. 가슴에 한이 맺혔다. 이거라도 해줘야 아빠가 저기 가서 내 엄마 얼굴을 보지. 그러니 울지 마라. 우리 딸 시집 가서 남편한테 잘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빠 소원이다. 아빠가 못해준 거 다 잊고 행복하게만 살아라. 저는 그 방에서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의 가난이, 아버지의 무능함이 사실은 저와 어머니를 향한 처절한 사랑이었음을 저는 그 차가운 단칸방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버텼지만 아버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의 그 돈으로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정말 아버지께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뵈었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대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우리 딸 다 컸네 하시며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지켜드리기 위해 얼른 돈을 모아 아버지께 더 좋은 집을 사드려야겠다고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버지의 이웃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으신다고. 남편과 함께 미친 듯이 달려간 그 단칸방에서 아버지는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조용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얼굴로, 아주 옅은 미소를 띤 얼굴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친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당신 몸은 돌보지 않고 여전히 새벽같이 현장에 나가셨던 겁니다. 방 한구석에는 제가 지난주에 사들인 내복이 곱게 개어져 있었고 제 결혼사진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작가님, 그로부터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도 이제 제법 나이를 먹었고 제 아이들도 다 컸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볼 일이 있어 버스를 탔는데 창밖으로 거대한 아파트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수십 층은 되어 보이는 높은 골조 위로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땀을 닦는 모습들.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혀. 저곳에, 저 먼지 속에, 저 고된 노동 속에 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흙먼지 냄새, 제가 그토록 원망했던 아버지의 거친 손,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아버지의 침묵.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저는 쉰이 훌쩍 넘어서야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 공사 현장을 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가난은 아버지께서 온몸으로 버텨낸 삶의 무게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그 바보 같은 사랑이 너무 아파서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드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단 한 번이라도 그 손 따뜻하게 잡아드릴 걸.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드릴 걸.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너무 늦게 철이 들어서 정말 미안해요. 수원. 박은영 드림. 박은영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너무 크고 깊어서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네 아버지들의 사랑이 그랬지요. 거칠고 투박하고 표현할 줄 몰라서 그저 묵묵히 온몸으로 삶을 버텨내는 것으로 사랑을 대신하셨습니다. 은영님 아버님은 아마 그 단칸방에서 은영님의 결혼사진을 보시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을 겁니다. 이만하면 내 딸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이만하면 나 아버지 노릇 다 했지. 하고 말입니다. 그 거친 손이, 그 흙먼지가 바로 아버님이 은영님에게 주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 오늘 밤 하늘의 아버님께 늦었지만 가장 다정한 인사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 나사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당신의 이야기로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